자의반 타의반으로 선대위를 해체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쇄신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의 관계 설정이 최대 관심입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선이 그어질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내일 개편안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김종인이냐 아니냐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김종인 체제가 끝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오히려 더 큰 승부를 걸어서 더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더 큰 판을 만들어서 베팅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 딱 한 달이 됐어요. 울산회동이 12월 3일 날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당 내분이나 당 내용은 계속됐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좌충우돌은 계속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이 1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만 지나면은 사실은 대선판이 굳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한 달이다. 어떻게 되든 간에 지든 이기든 간에 큰 싸움을 걸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면서 선대위를 다시 꾸리려면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키가 돼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밖으로 뺀 조직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을 아마 평가하는 작업을 할 거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을 계속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윤석열 후보 측 측근들이 굉장히 큰 고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보다 훨씬 더 몸이 자유로운 입장에서 나 그럼 그만둘래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김종인 위원장 빠져도 위기는 위기인 거니까요. 똑같은 위기 상황인 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싸움에 베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한테 마지막 남은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단일화. 단일화 카드인데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철수 후보하고. 안 되는 쪽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를 맹비난해왔던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그때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려고 할 때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끊임없이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겸해하는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고 있는 지금도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그 김종인 위원장을 비난하는 얘기들을 내기도 했었어요.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하고 다시는 함께할 수 없다고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원인은 거기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그대로 맡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안철수 후보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부분도 하나의 카드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윤석열 후보가 오늘 내일 사이로 다 해올 거야라고 하면서 윤 후보의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던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시죠. 선대위 개편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후보의 생각 중에 있으니까 아직은 뭐 결론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후보랑 지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다른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는 건 전혀 없고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대위 개편 마지노선은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세요? 오늘 내일?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지 오늘. 총괄상황본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인가요? 그건 이미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건데 총괄상황본부가 다. 어제 사회평안 본부장단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뭐 사의 그대로 수용하고 새로 아예 꾸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후보한테 전부 다 사의를 표명했다니까 이제 후보가 알아서 결정을 할 거겠죠. 그건.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약간 배제된다면 그동안 사의를 표명했던 사람들은 다시 일부가 복귀가 돼서 그대로 또 팀을 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어떤 방향으로 가든 뭐 지금까지는 뭐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어찌 됐든 완전히 새 판을 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12월 말까지만 해도 그 이준석 대표가 당 선대위직 모두 내려놓고 네. 당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때 윤석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감을 강하게 쥐고 가라 그랬어요. 예. 김종인 위원장한테 다 맡기듯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감 갖고 내가 선대위 체제 다 개편하겠다 얘기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경로했다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승부수를 띄웠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그립감이 강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아, 자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했는데 알아서 했더니 당신 맘대로 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럴 수도 비슷한 있죠. 상황이라는 예. 거죠. 즉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 측이 어제 밤 늦게까지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이 먹혔다고 하면은 그때 이미 뭔가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후보가 지금 다 알아서 결정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선택권이 다 후보한테 가 있는 것이다. 예. 이 얘기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미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지금 가능하다는 이제 거죠. 두 의원의 지금 말이 잠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김용남 의원은 자기 존재감을 너무 드러내려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투고 그다음에 김영환 인재영의 위원장은 후보하고 연기자가 똑같은 각본을 갖고 있으면 대본을 똑같이 들고 있으면 뭐 연기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서로 이게 다른 상황이라 지금 그게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제가 이 시간에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사의를 두고 막 계속 번복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김종인 위원장의 의사와 무관한 뭔가 의사가 회절되는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결국 그 윤석열 후보 측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분노했거나 아니면 경로했던 지점이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연기론 발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황론이라는 걸 다시 끄집어내게 만드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을 계속 두게 되면 결국은 꼭두가시 후보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빠져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지금의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를 다시 다른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는 해보자. 김종인 체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정관대 선택을 할 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이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그럼 어떻게 운명이 결정지어질 거냐. 당 대표니까 정통성은 분명히 있고 2030 세대에게 뭔가 소구력이 있어서 끌어올 수 있고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반발은 상당히 큽니다.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7, 8인 정도는 대표께서 백의종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일련의 언동이라든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당원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의 지지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 당내 의견은 이준석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한 지지층,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본심에 대해서 그전부터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저 두 사람의 얘기와 한편 총괄 상황본부장이죠. 임태희 본부장은 이준석 대표는 뭐 젊은 사람 쪽을 돌면서 좀 해줄 일도 있는데 뭐 이 정도였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계륵이죠. 버리기도 아깝고 남 주기도 그렇고 이미 강을 건넌 걸로 먹기도 보여요. 그렇고. 제가 보일 때는. 그러니까 이미 의원들 사이의 움직임은요. 이준석 대표 내려오라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했던 발언이나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도움이 된 게 없다. 그리고 또 이른바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내부 총질을 계속 해왔다. 여기 임계점에 이미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중진 의원 모임 했다고 하잖아요.
중진 의원 모임에 있을 때 회의장 바깥으로 지금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이준석 때문 아니냐, 뭐 이런 고성이 들렸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면 굉장히 의원들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 것 아닐까. 예.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어제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버티지 못하게 할 방법은 뭐냐?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거치든 아니든 간에 계속 사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위원 회의가 9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은 이미 빠졌으니까 7명 남았는데 7명 중에서 한 3명, 4명 정도는 또 윤 후보 이제 측근들이니까 빠져나오면은 그 회의 자체가 의미가 그렇죠. 없어지고 그러면 대표의 어떤 직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수행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 얘기가 나오는 재선 거죠. 의원 모임, 내일 또 초선 의원 모임 또 한다고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 판을 짜서 보수 지지층에게 위기감을 불어넣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다시 세팅해서 시작하려고 하면 예. 완전히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인 이준석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아무튼 누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냐 그러면 첫 번째 기습적인 발표로 혼란을 준 김종인 위원장, 그 다음에 윤 후보와의 갈등으로 잠깐 문제를 일으킨 이 대표, 그 다음에 윤 후보 자신, 그 다음에 주변의 윤핵관인데 3번, 4번은 남고 1번, 2번이 빠지게 되는 상황일 거다. 하하, 참 어렵네요. 아무튼 어쨌거나 지지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지지율 확보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은 보이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크게 나오는,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남 탓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위기 상황 발생했어.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라는 게 후보한테 올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후보는 후보인 거예요. 그렇죠. 후보가 잘못해도 후보인 거예요. 후보를 지금 어떻게 교체합니까? 후보는 어쩔 수 없고 못 대선이니까. 교체하니까 나머지 사람한테 지금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건데요. 이러니까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되돌아가게 돼요. 세판 짜기를 만약에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른바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게 사라질 것이냐, 이 부분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리스크는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론도 못하는 후보, 그리고 능력도 없는 후보, 정치 경험도 없는 후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마지막 남은 퍼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앞으로의 모습을 봐야 될지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예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루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하루만. 예. 자,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년 회견을 열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대도약을 이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일단 보도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장소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의도 당사를 벗어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제금융체제 조기 종식을 선언한 곳에서 현재의 국난인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소비 쿠폰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설 연휴 전에도 추경 합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추경은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청와대 입장과는 배치돼 향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규모가 있고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이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양극화와 비정규직,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 방안으로 대규모 국가 투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선 시장과 싸우지 않고
충분한 공급으로 집값이 폭락하지 않게 관리하고 집값이 하락하면 공공주택 매입 기회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선 갈등이 조기에 수습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연기해달라고 한 김종인 위원장 발언 등엔 말을 아꼈습니다. 정책 경쟁에 또 미래를 향한 경쟁에 빨리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연기 일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또 드리지 않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가 회장을 맡은 후원회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호남을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원팀 행보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예, 코로나19 맨 처음 극복할 때 손을 좀 바들바들 떨면서 15조 하고 그다음에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30조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나오는 게 정 안 되면 30조, 50조, 막 100조 이렇게 나오니까 뭐 청와대하고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지만 뭔가 분위기는 그쪽으로 지금 막 밀려가는 듯한 분위기 아닙니까? 밀려가는 게 아니라 추경은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지난달 31일 날 예. 그때 정부가 선보상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500만 원씩 55만 명에게 선보상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필요한 예산이 2조 7,500억 원이에요. 근데 올해 확보한 예산이 3조 2천억 원이에요. 5천억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과감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아마 여당이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기왕 추경 편성하는 김에 국민들한테 좀 더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야권 입장에서도 지금 손실보상 100조도 얘기하는 거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추경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25조, 30조 얘기하면은 아니 예. 50조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몰라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얘기를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닐 것 같고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경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선 국면에서 마냥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일 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뭐 야당이 발목을 잡을 리도 없는 거고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야당도 이미 뭐 해놓은 말들이 워낙 많아서 자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다음에 나오는 대목들 우리나라를 코스피지수 5천으로 끌어올리겠다. 지금 3천 되는 듯 하다가 못 돼갖고 다들 실망하고 있는데 5천까지 잡았습니다. 국민소득 5만, 종합 국력으로 따져서 세계 5위. 그래서 이제 555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명박 대통령 747 크게 떠벌려놨다가 아무것도 못한 거하고 뭐가 다를 거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한국 경제를 바라보느냐의 시각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 냈을 때 7%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만 4만 달러. 달러였어요. 근데 2007년에 우리가 이제 겨우 2만 달러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11년 걸려서 3만 달러 위에 올라와 있어요. 2017년에 우리가 3만 달러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4만 달러가 되는 게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자료를 내놨는데요. 2025년이면 4만 달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017년에 이미 3만 달러를 넘어서 아마 올해는 3만 5천 달러 정도 될 것이다. 1인당 국민 GDP가. 근데 2025년이면은 지금 4만 달러가 된다고 하면 2027년까지 대통령 임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5만 달러까지 가기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게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아하.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근데 아무래도 대선 기간이니까 선거 슬로건이잖아요. 그러니까 555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수출이나 예. 아니면 무역 순위를 보면요. 수출은 세계 7위, 무역 그렇죠. 순위는 8위. 8위. 예. 그리고 국방력은 세계 6위. 6위. 그러니까 세계 5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먼 목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턱 밑에 지금 와 있다고 하면 예. 우리가 그걸 달성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국방의 수출의
IT 정보 기술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갖추고 있는 나라는 흔한 게 아니어서 네. 5위 갈만. 그러니까 1인당 국민 1인당 GDP는 5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지 임기 중에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냉정하게 말하면. 코스피 지수 5천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왠지.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 그렇죠. 돈이 미국과의 아니고 관계나 네, 뭐.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뭐 해외 투자자들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거는 뭐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5천까지 가겠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것 또한 경제 비전을 제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면 이게 가능할까? 과연 2027년까지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왜 이 시점에서 얘기했느냐. 이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서 슬로건으로 얘기한 게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모든 대선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던 메시지가 유능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근에 많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때 이재명 후보는 나는 내기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층, 우리 경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 비전이라면 그렇게 크게 내걸고 가야죠. 정확하게 계산해서 틀림없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비전을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더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